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이중구조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마 2008년 이후에 사실은, 2008년에 금융위기 이후에 사실은 이제 불평등 현상에 대한 이제 정책적 또는 학문적 관심이 심화가 되는데, 이제 그 배후에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현상이 가로놓져 있다는 뭐 인식들이 확대되면서 최근에 특히 이제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대한 학문적 정책적 관심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영어로는 듀얼 레이버 마켓이라 부르는데 이게 71년도에 나온 유명한 피어로와 드웨린스의 용어가 되겠습니다. 뭐 이들에 따르면 노동시장 이중구조라고 하는 것은 이 노동시장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으로 분리되어 있고 1차 노동시장의 특징은 높은 임금, 안정적인 일자리, 양호한 근로조건이고 2차 노동시장의 특징은 열악한 임금 및 근로조건, 그리고 성진교회의 부재, 그리고 불안정한 일자리, 낮은 사회보장 수준, 그리고 뭐 대체로 노동시장의 취약계층들이라고 할 수 있는 여성이나 이민자랄지 뭐 비정규직과 같은 뭐 이들이 취업하는 노동시장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던 것인데, 뭐, 그리고 특히 이제 노동시장 이중구조라고 할 때의 이 핵심적인 이 특징이 뭐냐면 이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 격차가 이제 고착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고착화되고 있다. 그래서 두 개의 노동시장 사이의 통로가 폐쇄적이다. 이런 어떤 특징을 가질 때 우리가 이중적 노동시장 구조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최근 뭐 한 10년 사이에 특히 이제 듀얼라이제이션 티어리라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뭐 이중화 이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이중화 이론이라고 했을 때 사실 이게 사실은 기존 노동시 이중 구조론과 좀 그 구분하기 쉽지 않다는 의미에서 내부자 외부자 이론, 즉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이론으로 뭐 지칭을 하기도 합니다. 본래 사실은 뭐저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이론은 경제학자들 일부 경제학자들이 이 주창한 뭐 그런 이유 되겠습니다만 뭐 그는 저 본래의 이 이론의 기원과 좀 구분해서 이중화 이론 자체를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이론으로 지칭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중화 이론을 했을 경우에 인사이드 아웃사이드라는 용어는 뭐 핵심적인 그런 어떤 용어이기 때문에 일단 뭐 여기서는 이중화 이론 이렇게 부르겠습니다만 일반인 학술 논문에서 사실은 내부자 외부자 이론으로 지칭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중화 이론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노시 이중 구조가 어떻게 고착화되어 있는지 이 나라별로 각각 차이가 나는데 먼저 유럽의 노동시 이중 구조에 대해서 나라별로 좀 그 현황을 살펴보고 그다음 우리나라 노동시 이중 구조에 대해서 그 현황을 보여주는 그런 어떤 그래프를 같이 보면서 어, 좀 현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 이제 굵은 선이 임시고용의 비율이고 그다음에 이 이제 요게 이제 이 정규직의 비율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유럽에서 템프리 임플로이먼트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흔히 이제 임시 고용이라고 부르는데 이것 우리나라에 사용하는 비정규직과는 약간 그 좀 이 개념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 비정규직을 할 때 사실은 영어로서는 뭐 non-standard employment랄지 irregular employment 뭐 이런 용어를 쓰는데 여기서 temporary employment라고 할 때는 사실은 기간제와 파견 노동을 포함하는 그런 어떤 약간 더 좁은
우리가 사용하는 비정규직과는 약간 그런 어떤 좁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유럽 전체를 총괄하는 그런 어떤 고용 형태의 통계로서는 사실을 이게 템플 임플로먼트가 그 템플 임플로먼트의 어떤 통계를 통해서 유럽 전체를 비교 가능하기 때문에 에, 비정규직을 좀 세분화한 그런 어떤 통계는 그러니까 유럽 전체를 대상으로 한 그런 어떤 비정규직 세분화 통계는 아직까지 좀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템플 임플로먼트의 통계를 가지고 사실은 유럽의 각 국가들의 비정규직 비율을 비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보시면 나라별로 상당히 좀 다양하게 그 양상이 이게 비정규직 비율 그리고 정규직 비율이 차이가 있다.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시결적으로 또 이 어떻게 나타난지도 각 나라별로 좀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쭉 이제 유럽의 주요 국가들 주로 뭐 그 독립에 속하는 국가들을 제외하고 유럽의 주요 국가들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조금씩 비중직 비율이 늘어나는 국가도 있고 또 약간 줄어든 그런 어떤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두 개 비율 사이의 간격이 큰 경우도 있고 작은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대체로 또 우리가 복주가 체제별로 또 어떻게 상이하게 나타나는지 또 동일한 복주가 체제라고 할지라도 나라별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이런 것도 유념해 볼 그런 어떤 점이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되게 뭐 특징적인 것을 보면 이제 독일이 일단은 보시면 그 비율이 그러니까 꽤 사실은 독일도 정규직이 차지하는 그런 어떤 점선으로 표시된 그런 정규직들이 한 절반 정도가 되고 독일도 꽤 비정규직이 높다는 사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특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탈리아도 비정규직 비율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규직원 비율이 좀 더 축소되고 있는 그런 어떤 농시장 구조의 특징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네덜란드 같은 나라도 정규직 비율은 점점 줄어들고 비정규직이 확대되고 있는 현상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덜란드 같은 나라는 사실은 유연한 성을 대표하는 나라로서 보통 이제 평가되고 있는 나라이고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를 축소시키는 그런 어떤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그런 어떤 국가들이고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뭐 또 어떤 나라를 볼 스페인 같은 나라도 특징적인 나라죠. 스페인 같은 경우도 비정규직 비율이 상당히 높고 정규직이 좀 비율이 낮은 대표적인 그런 어떤 국가가 되겠습니다. 스웨덴도 비정규직 비율이 꽤 높은 그런 어떤 나라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영국 어떤 비정규직 비율이 상당히 낮죠. 비정규직 비율이 거의 뭐 변함이 없이 좀 낮은 대표적인 국가인데 그 이유는 에, 이 고용주가 이 고용주의 해고의 자유가 비교적 많이 보장되어 있는 그런 어떤 나라이기 때문이라고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어려울 때 사실은 비교적 자유롭게 노동자를 해고시킬 수 있다면 굳이 비정규직으로 고용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비정규직 비율이 상당히 낮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연령대별인데요. 연령대별 15세 29세 사이가 청년 고용이죠. 청년 원래 사실은 원래 이 통계에서 청년 고용이라면 15세에서 24세까지를 가리키는데 여기서는 약간 예 15세에서 약간 더그좀 범위를 확대시켜서 29세까지로 통계 데이터를 산출한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에서 64세까지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55세에서 64세까지 즉 중고령자 통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일단은 뭐 유럽에서는 사실 좀 우리나라 구별되는 게 중고령자의 비중 비율이 좀 낮다는 것인데요. 그 대신 유럽에서 주목되는 해야 될 통계는 이제 청년층의 비중 비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비중 이제 청년 비중 비율이 20%대 있고 뭐 벨기에도 뭐 좀 비슷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덴마크도 좀 비슷한 그런 경우고 핀란드는 조금 더 청년 비율이 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뭐 지속적으로 사실 청년 비중 비율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고 독일도 비교적 그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태리는 더 사실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는 그런 어떤 청년 비중 노동자 비율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가 되겠고요. 그 다음 네덜란드도 급격하게 청년 비중 비율 확대되고 있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스페인은 뭐 대단히 악성의 노동시장 구조를 가지고 있는 한때 청년 비중 비율이 60%까지 상승했다. 이게 떨어지는 것은 사실은 노동시장 구조가 스페인 노동시장 구조가 개선됐다기보다는 사실은 경기 악화에 따른 그런 어떤 요인적 경기 악화에 따라서 비중률 해고하니까 노동시장 구조에서 비중 비율이 이게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스웨덴도 꽤 사실은 비중 비율이 꽤 높은 것으로 이렇게 40%대니까요. 청년 비중 비율이 꽤 높은 거 나타나고 아까 말씀드렸던 영국의 경우는 역시 청년 비중직 비율이 낮은 그러니까 뭐 10%대 머무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그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전환율이 되겠습니다. 1년 전환율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취업한 지 1년 이후에 고용상 치유가 어떻게 되는지를 데이터로 만든 것인데 이것도 보시면 그러니까 2007년도, 2014, 2015년도라는 3개년도 수출을 구분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비정규직 전환율이 가장 낮은 국가를 보면 프랑스가 상당히 낮게 나타나는 케이스죠. 프랑스는 상당히 정규직 중심의 고용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이고 해고하기도 좀 어려운 정규직을 해고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비정규직의 해고 규제도 꽤 까다로운 그런 좀 특이한 나라라고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스페인도 뭐 거의 사실 뭐 최근의 통계에서는 사실 뭐 프랑스와 좀 유사한 그런 어떤 나라가 되겠습니다. 스페인은 사실 2011년도, 2012년도에 이게 해고 규제를 상당히 완화한 그런 어떤 고용 노동시장 개혁 작업을 했지만 그 효과 자체가 아직까지도 별 나타나고 있지 않는 그런 어떤 나라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이탈리아도 뭐 꽤 사실은 1년 이 전환율이 좀 낮은 나라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쭉 보시면 꽤 이제 높은 나라들을 보면 일단 영국 그렇죠. 영국이 비정규직으로 취업했을 때 뭐 1년 전환율이 상당히 높은 그런 나라가 되겠습니다.
오스트리아도 뭐 비교적 높은 덴마크, 예, 뭐 아일랜드, 스웨덴 등이 다 이게 속해 있는 나라들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신규 고용 계약자 에, 중에서 이제 뭐 임시 고용의 비율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제 스페인이 제일 사실은 스페인이 뭐 2011년 12년도만 보면 이 스페인이 제일 사실은 뭐 신규 고용계약 중에서 비정규직으로 계약하는 고용계약을 맺는 정규직으로는 사실은 기업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사실은 안 하는 것이죠. 비정규직으로 계약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포르투갈, 뭐 주로 남부 유럽 쪽, 스웨덴도 꽤 처음에는 뭐 꽤 어쨌든 처음에는 비중으로 계약했다가 스웨덴은 그래도 비교적 사실은 뭐 1년 전환율이 꽤 높은 나라가 되겠고요. 프랑스는 신규 고용 중에서 비정규직으로 계약하는 비율이 꽤 높게 나타나는데 뭐 1년 전환율이나 또는 뭐 3년 전환율 등등도 꽤 사실 낮은 그런 대표적인 나라가 되겠습니다. 역시 이제 제일 신규 고용계약 중에서 비정규직 고용계약 비율이 낮은 나라가 역시 영국이 되겠고요. 덴마크가 되겠고 오스트리아가 되겠습니다. 영국이 이런 어떤 청년의 비정규직률이나 또 전환율에서 또는 전체 노동시장, 전체 그 고용 형태상으로 비정규직 비율이 낮은 점에서는 사실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지만 사실은 뭐 노동시장 구조에서 해고의 자유가 비교적 자유롭게 보장되는 사실 반드시 그런 어떤 좋은 성과를 거두는 것은 아닌 것이죠. 뭐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좀 장단점이 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뭐 종축과 행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X축을 보면 오픈 엔디드라고 하는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그런 어떤 고용, 이게 정규직이죠. 그 정규직으로 이행률을 보여주는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쪽 Y축은 뭐 임시고용의 비율을 가리키는 그런 어떤 축이 되겠습니다. 뭐 이것을 보시면 뭐 스페인 같은 나라 대단히 악성의 농시장 구조를 가지고 프랑스도 좀 그렇죠. 이탈리아, 라틴 유럽에 속해 있는 나라, 그리스, 라틴 유럽에 속해 있는 그런 어떤 나라들이 역시 노동시장 성과가 별로 안 좋은 대표적인 나라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영국이 속해 있고요. 정규직 진학도 높고 비중도 낮은 그런 나라 되겠고, 그다음에 이게 좀 비교적 성과들이 그래도 이런 나라들이 좀 양호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학력별 비정규직 비율이 되겠습니다. 역시 뭐 상식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뭐 저학력자층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데이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Enoch at Risk of Poverty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줄여서 AROP라고 부르고 이건 근로빈곤율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근로빈곤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근로자의 지위 있으면서 빈곤한 그런 어떤 집단을 가리켜서 우리가 근로빈곤층 이렇게 부르는 것인데 여기서 우리가 뭐 주목해야 될 것은 역시 비정규직자 중에서 근로빈곤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차이를 보는 것하고 또 중에서 정규직 중에서 사실 근로빈곤층은 뭐 사실은 상당히 어느 나라든 대부분 낮죠. 그래서 그런 차이들을 확인하면 되겠는데요. 여기서 보면 일단 요게 지금 임시고용의 이 근로빈곤율이죠. 그래서 보시면 비교적 핀란드가 비정규직이라 하더라도 임시고용이라 하더라도 근로빈곤층인 비율은 상당히 낮은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덴마크가 되겠고요. 그다음 네덜란드,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그 다음에 영국,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가장 비정규직자이면서 동시에, 예, 역시 동부 유럽 국가들이 상당히 비정규직이면 대개 근로平均층이 높고요. 스웨덴도 꽤 사실은 근로平均층인 경우에 꽤 높은, 그러니까 비정규직 경우에 근로빈곤 층인 경우 꽤 높게 나타나고, 사실은 스웨덴 비정규직이면서 근로빈곤층인 경우는 사실은 이민자들이 상당히 많이 차지를 하게 되죠. 스웨덴도 꽤 이민자가 많이 증가를 했고, 이들 이민자들이 제대로 노동시장에서 정규직에 취업하기 어려운 그런 어떤 상태에 있으면서 근로빈곤에 이제 빠지는 경우가 상당들고, 또 스웨덴이 특이하게 사실은 저소득자에 대한 그런 어떤 소득 보장이 유럽의 다른 나라들만큼 그렇게 튼튼하지 않아요. 그런 어떤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것은 이제 임금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임금의 차이, 고용 형태별 임금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용 형태별 임금 차이이면서 동시에 남녀 사이 임금 차이를 동시에 보여주는 그런 어떤 데이터인데, 이게 메일 프로페셔널이죠. 남성 전문직이 되겠습니다. 남성의 전문직이 되겠고, 그 다음에 요것은 이제 남녀 간의 임금 차이를 피메일 프로페셔널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요것은 이제 기간제가 되겠습니다. 기간제. 그러니까 남성 전문직이면서 기간제. 그러니까 요게 이제 정규직과 기간 사이의 임금 차이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요것은 남성 저숙련 생산직이 되겠습니다. 생산직인데 요게 이제 비정규직이죠. 요게 기간제죠. 기간제 남성 저숙련 노동자 임금이 되겠습니다. 각각을 한번 보시면 좀 비교가 역시 꽤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위에 저 그래프가 보면 막대 그래프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크기, 즉 수를 가리키는 것이고, 역시 이제 꺾어 쓴 그래프는 비율을 가리키는 것이죠. 여기 특이한 특징이 2019년도에 이렇게 갑자기 확대한 것으로 이게 크기나 비율이, 이것은 사실은 이게 데이터 수집의 방식이 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면 ILO의 그 기준을 반영을 해서 조사표에, 이전 조사표에는 없었던, 이게 이제 경활조사라고 해서 경활조사의 부가조사를 사실은 이렇게 매년 8월달 기준으로 해서 부가조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이 부가조사에서 비정규직 통계를 산출을 하죠. 그래서 거기에 이전에 없었던 고용 예상 기간이 들어가게 되면서 사실은 비정규직 비율이 확 뛰게 되는, 그러니까 사실은 기간제, 특히 이제 기간제 근로자죠. 기간제 근로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특히 이제 비정규직으로 했을 때 사실은 요게 예전에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한 그런 어떤 방식에 따라서 지금 현재 통계청에서 긴급활동 부가조사를 통해서 산출을 매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이라고 했을 때는 한시적 근로자, 플러스 시간제 근로자, 플러스 비전형 근로자,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구분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적 근로자라고 하는 것은 고용의 지속성을 기준으로 분류한 비정규직이죠. 고용의 지속성을 기준 분류한 대표적인 기간제 근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간제 근로자 우리가 잘 아는 건 파타임이고요. 비전형 근로자는 근로제공 방식을 기준으로 분류한 비정규직이죠. 그래서 파견 용역, 특수 형태, 또
가정 내 근로자, 간의 근로자, 일 호출 근로자 뭐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좀 해두셔야 할 그런 어떤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은 이거 아까 2019년도 통계에서 갑자기 상승가 나타나는데 요건 2008년도까지예요. 그래서 예, 뭐 예, 정규직기 조금씩 증가를 하는 예, 그런 어떤 현상을 미미하지만 약간씩 증가를 해왔습니다. 사실은 주로 상용직이 확대되기 때문인데요. 뭐 그 원인은 사실은 뭐 예를 들면 뭐 대형마트 같은 것들이 생기면서 그 주변에 있는 네, 그런 어떤 자영업자층들이 또 이게 사실은 자영업자 비율이 이제 축소되면서 거기에 사실은 뭐 상용주로 흡수되고 있는 것도 상당히 큰 중요한 원인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성별 비중이 근로 비율인데 이것이 뭐 예상할 수 있듯이 여성들에서 더 사실은 비중이 근로자 비율이 높은 것이죠.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고용 형태별 비율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역시 2018년도까지 기간제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 시간제가 빠른 속도로 사실은 그 비율을 확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좀 할 수가 좀 있습니다. 예, 뭐 알바생 시간제 대표적인 되겠습니다만 시간제 근로가 확대된 데는 여러 가지 뭐 배경이 있겠습니다만 또 정부 정책도 우리가 유럽의 노동시장 구조와 구별되는 중요한 특징이 시간제 비율이 적다는 것이었는데 뭐 지금도 상당히 적은데 일단은 뭐 정부 정책이 최근 수년 동안 정부 정책이 사실은 시간제 근로자 비율 특히 시간제 상용 근로자를 확대하는 정책이었는데 뭐 그것도 어쨌든 비율이 확대되는데 한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별 비중직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성별이면서 동시에 고용 형태상의 분류가 우리나라 비중직계의 이제 그 구분인 기간제, 시간제, 비전형 요것을 결합한 그런 어떤 그래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연령대별 또 비중직 비율이 되겠습니다. 앞에 그 전체 임금 근로자 중에서 비중직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근로자 임금 근로자 중에서 비중직 비율이 이게 연령대별로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인데 역시 이제 우리나라 비중직 가운데 연령별대로 보면 60대 이상의 상승이 뭐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최근 들어서도 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예. 역시 우리나라 이게 노동력 구조에서 6대 이상 워낙 이제 어쨌든 예 우리나라의 이제 뭐 고령자를 위한 사회보장 특히 연금제도가 가장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만 연금제도가 취약하면서 특히 이제 뭐 고령자의 빈곤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그러니까 어쨌든 뭐 취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어떤 노후시장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연령대 내 빈직 비율을 보면 10대에서는 거의 뭐 70%, 10대 70%는 비정규직이다 이런 이야기죠. 60대도 거의 뭐 10대보다 약간 못 미치는 수준에서 거의 뭐 한 70% 정도가 비정규직이다 이런 걸 보여주는 그런 어떤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 수준별이 되겠습니다. 역시 뭐 예상할 수 있다시피 예, 뭐 학력 내 비정규직 비율에서는 역시 뭐 당연히 예, 학력 수준별로 역시 대졸 이상이 대졸 이상이면 대체로 뭐 한 진짜 20% 정도만 비정규직인 것이고 초졸 이하는 뭐 거의 70%가 비정규직인 것인데 전체 비정규직 중에서 학력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이거는 이제 각각의 학력별로 이제 노동력 규모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다르게 학력 내 비정규직 비율과 좀 다르게 나타나는 그런 어떤 것이죠. 그러니까 역시 이제 고졸
고졸 비정규직이 전체 비중위 가운데 학력별 비중을 보면 역시 고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졸이 뭐 10% 정도 되고 뭐 이렇게 등등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율을 보면 요거 약간 좀 몇 년 된 통계가 되겠습니다만 요게 사실은 유럽과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기 약간 오래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여기 있지 않습니까? 한국이 여기 있고 상당히 전환율이 좀 낮은 1년 전환을 보면 이게 에스파니아적 스페인이거든요. 스페인보다 더 낮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원인 역시 경직적인 노무시장 구조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이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뭐 기업 고용주가 정규직으로 고용하기를 꺼리는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되겠고 그 원인은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고용보호입법은 개혁규제법이죠. 그런 제도적 요인, 근데 노사 관계적 요인도 상당히 작용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건 처우가 되겠습니다. 처우를 보면 역시 이제 꽤 큰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간당 임금만 보면 한 70% 수준, 하지만 절대 임금으로 보면 뭐 한 50% 정도 되는 비정규직 정규직 대비해서 50% 정도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요것은 고용 형태별이 되겠습니다. 고용 형태별로 또 보면 역시 이제 요게 정규직 임금 수준이고 요거는 전체 임금 근로자고 그래서 요거는 비정규직 전체가 되겠습니다. 꽤 큰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밑에는 고용 형태별 그런 어떤 임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임금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어쨌든 뭐 약간 기간제가 그래도 좀 정규직을 대체해서 되게 하는 경우가 많이 또 있기 때문에 다른 뭐 시간제나 또는 비전형 근로자보다는 임금 수준이 높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속기간이 되겠습니다. 역시 정규직 근속기간이 거의 뭐 한 90개월 정도 되고 90개월 정도 되고 나머지 비정규직 근속기간은 좀 짧죠. 노조익률도 상당히 당연히 뭐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만 비정규직의 노조익률이 뭐 한 16% 조금 초과하는데 비정규직의 조익률은 상당히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첫 시간은 이 정도로 하기로 하겠습니다.